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요. 역시 꽤 춥습니다. 하지만요,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올라서요.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질 거라고 합니다. 오전에는요, 따뜻한 외투가 좋겠습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톱기사 소개해드리죠. 자, 매일경제 일면 경제 얘기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발 침체가 확산되고 있다. 신흥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흥시장 발작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작은 제목 아랫부분입니다. 어제요, 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주식시장 좋지 않습니다. 아울러 환율, 원화값은요 31개월 만에 최대 낙폭, 좋지 않은 모습. 이게 발작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위로 가죠. 여기 보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버네키 전 연준 의장이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강달러 이것이 신흥국 위기를 촉발할 것이다. 미국의 이기심이 들어가 있다. 이런 지적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도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침체가 올 것이다. 대책 있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얘기입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KLA 중국 공장 납품 중단. 자, 이렇게 된다면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타격 입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포함이 됐습니다.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미국 행정부 수출 통제에 따른 첫 조치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 난감해집니다. 삼성전자의 통보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 군 얘기인데요. 눈길 잡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F-35 그렇습니다. 최신 스텔스기, 우리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전투기거든요. 공갈 기관포로 북한에 맞대응 출격했다. 공갈 기관포요. 전투기에는요, 미사일도 장착되지만 기관포가 기본으로 장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갈이랍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훈련용 공갈탄만 장착하고 출격. 훈련탄을 출격하고 출격을 했다고요. 자, 문정부 시절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군 당국 그동안 실탄 확보를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뭐 연습하러 출격하는 겁니까? 이 최근에 북한의 어떤 전투기 모든 훈련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대응을 했는데 역시 훈련용 실탄, 훈련용 총알만 달고 출격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역시 일면 기사로 군 얘기인데요. 김일병은 오늘도 중금속 물을 마셨다. 부대 내 마시는 물, 이걸 따져보니까 12.5%가 부적합이라는 겁니다. 군에서 식수로 보급 중인 군용수, 따져보니까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일반 세균도 검출되고요. 비소가 나왔답니다.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검출됐다는 거죠. 그럼 군에서 먹는, 우리 병사들이 먹는 물, 이거 물 관리 제대로 되는가? 최근 이제 국정감사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기사들, 지적하는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고 그리고 그 배경까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첫 자리입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진년 변호사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주 오늘의 첫 주제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술핵입니다. 요즘에 이 표현이 뉴스에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아마 이쪽 분야에 좀 이해가 깊으신 시청자분께서는 알고 계실 거고요. 아니면 관심이 좀 덜하신 분들은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 뜻이 무엇인지는. 무슨 핵무기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반응도 있으십니다. 자, 그럼요. 기사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지는 전술핵 재배치론. 자, 일단
전술핵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냥 배치가 아니라 재배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들여오는 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배치란 말이 나오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에서 여러 의견 경청 중에 있습니다. 전술핵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작은 제목에 최근에 북한이 전술핵이란 표현을 쓰면서 뭐 연습했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지금. 그것도 남한을 겨냥해서요. 그러자 필요성이 우리도 맞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발언에 약간 변화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아래로 갑니다. 지금 정치권 학계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고요. 동맹에 기대는 핵우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북 핵 전략 전면 재검토. 자, 요 내용은 단순히 재배치보다 조금 더 나가는 내용 같아요. 동맹이 아니라 그럼 자체 핵무장?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소개돼 있고요.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 회견이죠.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오늘 기사로 이렇게 소개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런 반응, 그러니까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뭔가 전술핵과 관련해서 이렇게 열어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문들이 기존 입장과 같은 거다, 아니다. 이건 뭔가 향후의 방향 전환을 열어둔 거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요, 앞서서 지난 8월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는 약간 다른 결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꺼냈습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장 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입니다. 자, 조정훈 의원께서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시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 국회 차원에서 토론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이 또 이루어졌어요. 토론도 열렸고요. 자, 일단 전술핵.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1991년에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 이후에 이제 핵이 빠졌거든요. 이 한반도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이거를 다시 재배치한다. 일단 첫 단계는 그걸로 보여요. 재배치론의 이거는. 근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게 예. 필요한가죠. 예, 필요하다면 현실이 되게 만들어야 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이 5년,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선들을 훅훅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ICBM 발사, 그다음에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임명 하나는 우리 국토와 우리 국민을 무슨 수가 있어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전술핵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또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신저가 말한 적이 있죠. 핵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가 전쟁했을 때 예. 핵을 갖고 있는 나라의 뜻대로 끝나지 않는 전쟁은 인류 역사에 없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예. 우리가 원해서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예. 북한이 마치 이제 최근에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을 쓸 수 있다. 거기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겠다라는 걸 아주 공식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선들이 이렇게 훅훅 넘고 있는데 단순히 상징적이고 이미지적인 선언만으로는 한반도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데는 우리 국민 모두 다 예.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예. 어떻게 하면 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우리도 우리 국민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없다라는 예. 것을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핵무기가 등장하면 이게 사실은 대단히 복잡하고 굉장히 약간 격한 논쟁도 벌어지거든요.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전제를 까는 쪽도 있고요. 핵은 핵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왜 핵 얘기를 하는가? 또 이런 반론도 있고요.
일단 조정훈 의원께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자체 핵무장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이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능한 옵션인가 이른바. 뭔가 군사적 옵션인가 이걸 좀 따져보는 기사예요. 핵에는 핵, 전술핵 재배치론 부상했다. 그런데 비핵화를 고수하는 미국은 부정적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핵 재배치 또는 핵 자체적으로 핵을 갖는 거 이거죠. 국내외에서 북핵 임계치 넘었다 평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재래식 전력만으로 과연 억제가 가능한가 의문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술핵 재배치나 뭐 나토식 핵 공유론, 과거 대선 때도 이런 얘기 좀 토론이 좀 있었죠. 근데 뭐 뒤에 핵 공유론은 그렇다 치지만 이 재배치 부분은 다시 좀 화두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미국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 또는 동의 이게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 핵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재배치든 무장이든 일본, 대만까지 핵 배치 도미노 이거 걱정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뭐랄까요? 과제일까요? 아니면 난관일까요? 이런 게 좀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우선 김종욱 전 행정관께. 일단 전술핵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또 근본적인 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이제 파괴력 문제랑 거리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 하여튼 100킬로톤 이하를 예. 전술핵이라고 얘기하고 좀 단거리에 해당되는 거죠. 예. 아시겠지만 히로시마 같은 경우가 15킬로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전술핵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전술핵과 그거보다 좀 더 규모가 큰 거는 전략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ICBM에 달라서 이제 훨씬 더 높은 파괴력을 가진 건데 아마 국내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용산에 10킬로톤 정도의 전술핵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10킬로톤. 예. 예. 그랬을 때 최대 3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 파급력이 수원까지 간다고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권 쪽이 서울 지역에 10킬로톤 정도의 전술핵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엄청난 파괴력을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예. 따라서 북한의 어떤 전술핵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자기 중대한 위기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게 예. 대응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확장 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 미국 주도하에 진행되는 확장 억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권이 적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예.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위 핵을 만들어낼 수 있기 직전까지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해내는 것. 그러면 핵무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는 가 있어야 된다. 최단 시간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리화 협의하는 것 하나하고 예. 비핵 응징 능력입니다. 현무 예. 5 같은 아주 강력한 비핵 응징 능력을 하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비핵화 원칙을 깨는 순간 예. 전체적인 전략 자체를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미국이 여기에 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예. 중국과는 더 대화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중국은 아마 우리가 사드 배치 정도 가지고도 뭐 대단한 반응이었거든요, 지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 전술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비공식적인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그 정도의 협의를 해내는 것과 예. 또 하나는 비대칭 능력으로서의 핵은 아니지만 예. 거기에 능가한 현무 5 이상의 능력을 갖추는 방법들로 가야지 예. 대놓고 제가 볼 때 전술핵을 얘기하는 건 예.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어떤 능력 어떤 활용의 유연성들을 오히려 좁힐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와 있어요, 지금요. 과거보다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미국의 핵 재배치해야 된다. 아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쪽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는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무기. 최근에 공개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무. 이런 정도를 많이 확보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갖기 직전까지의 어떤 단계를 갖추고 있는 거.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무기 우리 만들 수 있어서 쓸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 약간 다르죠, 방향이요. 이런 식의 논의들이 그동안 있었고요. 오늘 패널 두 분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병민 비대위원. 예.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에 계시니까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런 거 고민을 하시고 좀 입장도 내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 보니까 이슈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계속 촉발될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있게 되는 이런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의 반응까지도 아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또 예의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 봅니다.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할 텐데 예. 굉장히 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 어제 발언은 그렇게 명확한 건 아니었어요. 말을 아끼고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진전된 상태의 예.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날 대통령 선거에 당내 경선 토론회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예. 이때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바로 전술핵 재배치 혹은 핵무장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예. 상대 후보였던 홍준표 당시 후보가 강력하게 이와 같은 주장을 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꽤나 명확했던 게 예. 대한민국 자체적인 핵무장을 추진하게 되는 순간 예.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완전하게 공고화시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전략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인 행동은 일단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 공조를 함께 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예. 입장을 꾸준히 견지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북한이 최악의 선을 넘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가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고 예. 그리고 ICBM 발사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미국까지 이 핵무기에 대한 소형화 이후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위협까지 나서게 됐을 경우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대한민국은 가만히 북한의 비핵화를 그때도 주장하면서 예.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는 주장이 결국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사실 그 단계까지 거의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여기서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미국을 대상으로 예. 현재 이런 상황이니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예. 전술핵 재배치에 관련된 내용들은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가져다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직접 주장하기에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 또 많은 전문가들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에 대한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서 주장하게 된다면 예. 여기에 대한 레버리지의 하나로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 같은 대한민국의 추후 대응 방향에 대한 예.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정말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뭔가 논의가 있고 그게 이른바 정치권 쓰죠. 레버리지.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가 직접 뭘 하기 뭐 하니까 다른 쪽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쓰면 좋다는 건데 사실요. 동해상에서 군사훈련한 것도 지금 엄청난 정쟁 아닙니까? 이 전술핵 갖고도 여야가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일단 이 전술핵 문제는 정치권에서 새로운 이슈로 지금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이거 뭐죠? 이재명 덫 민원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덫인데 사람 이름이 붙었어요, 여기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데. 자, 기사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키워드 소개 전에 지금 이 동해상의 한미일 군사훈련 가지고 엄청난 지금 다툼과 정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매일 같습니다. 매일이. 어제도 있었거든요. 기사로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이거는 연일 지금. 여기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종북머리 이거 친일파행이다. 인전 친일파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자 국민의힘 여당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나? 그러니까 우길기 얘기가 나오니까 인공기 얘기를 꺼낸 거예요. 맹폭을 했다. 거칠어지죠. 글자만 봐도 거칩니다. 뭐 여기 보면 글자로 보세요. 뭐 그냥 싸우는 내용이 쭉 적혀 있거든요. 뭐 친북, 친일, 종북, 우길기, 인공기 다 나옵니다. 표현들이요 지금요. 이렇게 싸우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워낙 많은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딱 여야 지도부의 발언만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친북 아닙니까?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한반도에 다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게 되지 않을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말은 차분하죠. 목소리의 그 높낮이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거칠고 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이래요. 이 얘기를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굳이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싸움입니다, 지금요. 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SNS상에 입장을 하나 밝혔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이게 파문이다. 좀 더 소개해드리죠. 작은 제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향후에 이제 일본 자위대 얘기하면서 뭐 일본군이 뭐 한반도 주둔 가능성 뭐 이런 걸 언급하자 거기에 대응하면서 과거의 구한말 시대 상황을 설명했는데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이 없다. 그리고 조선은 썩어서 망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망했다는 이런 설명인 거죠. 그러다 민주당에서 식민사관이군요.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인데 이거 문제 많습니다. 뭐 천박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문제 많다. 뭐 사퇴 요구까지 있었어요.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입장 좀 더 자세히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으로요. 조선은 왜 망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 과거 이제 구한말 얘기가 나오니까 이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뭐 더 있습니다, 표현이. 근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고 논란이 된 대목이었거든요. 이 표현이 좀 나왔어요. 그러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한 또 비판을 내놓죠. 그 얘기는 영상으로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라며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입니다. 자,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야당에서 저렇게 비판 발언이 나오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다시 입장을 좀 냈죠.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쓴 건 전쟁 한 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이걸 얘기한 건데 뭘 식민사관 또 이럽니까라고 이제 다시 이제 뭔가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저 입장, 그러니까 전쟁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뭐 스스로 망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할 만한 얘기입니까? 좀 과했다고 보십니까? 취지는 공감하나 표현에는 예.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내용은 뭐 이해할 만하지만 이 표현이 조금 너무 나갔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 결국은 지금 이재명 예. 민주당 대표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반박하는 것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뭐 그 그렇죠. 조선이 갑자기 그 일본에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무슨 뭐 싸워가지고 망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 그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구한말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외생적 요인에 의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 조선이 어떻게 보면 부패해서 망했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예.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것이 구한말이 아니고 오히려 임진왜란을 적절하게 비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임진왜란이요?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죠? 예. 결국은 지금 세계화 시대에 평화 시대를 구하다가 지금 보면은 신냉전으로 들어가면서 예. 러시아가 지금 핵 위협을 우크라이나에 예.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마치 그 상황 속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북한 핵을 법조화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예. 그에 대해서 본때를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그것은 임진왜란 때 예. 선조가 일본이 침략할지 안 할지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집권당인 동인과 이 서인을 보냈는데 결국 집권당 동인은 갔다 와가지고 김성일 그 예. 대표는 뭐 풍신수기를 봤더니만 예. 별로 침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 했는 반면에 이 서인 같은 경우에는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돼서 예.
외국가 침략했을 때 대응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상황이 그때나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지금은 위협 세력이 그때는 일본이었지만 지금 북한이다. 북한과 어떻게 보면 다른 전체적인 예. 세력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내부적으로 분열될 것이 아니고 일치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뒀으면은 이런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예.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다만 미리 그런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이런 입장 내시기 전에 좀. 제가 카톡 칠 걸 그랬습니다. 예. 아쉬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한미일이 대응을 해서 예.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야 되지. 지금 이재명 그 대표가 제2의 조국입니까? 왜 지금 죽창가를 불러서 마치 예. 지난번 총선처럼 이번 총선은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일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쏠쏠한 답을 받지 않습니까? 국민 감정에 지금 대응해서 예. 싸울 때가 아니란 것을 많은 국민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그 과정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이 조금 지나치게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는 얘기를 해서 예. 그 민주당의 대응을 희석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종욱 전 위원장관, 좀 뭐 민주당에 계시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겠습니까? 네.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요. 예. 반헌법적이죠. 우리나라 헌법이 뭐겠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예. 상해 임시정부가 뭐했습니까? 일제랑 싸운 겁니다. 저항을 한 거죠. 예, 저런 말씀하시는 예. 건 법통,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많은 발언을 아, 그렇게까지 또 글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게.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고 반역사적이세요. 뭐 예를 들면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하면 침략 당해도 됩니까? 점령 당해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제국주의적인 시각이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조선이 전쟁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동학농민군들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1907년 군대를 갖다 없앴을 때 4년 동안 싸웠습니다. 예. 소위 우리의 조선 그 당시에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제와 싸웠습니다. 싸운 역사까지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싸운 과정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역사도 그러니까 반역사적이시고 예. 반헌법적이세요. 그렇게 따지면 독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체코, 벨기에 무능하고 무지해서 망했습니까? 점령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야당이 비판할 수 있죠. 예를 예. 들면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일본 자유대로 정식군대를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시금달 아니냐? 이거 문제가 있나? 이 비판도 못 합니까? 또 거기다가 한미의 삼각군사동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비판도 예. 못 합니까? 야당이 왜 존재합니까? 전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저렇게 대응하시는 거 보면서 예. 저분이 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시려고 하지?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매우 문제가 많은 겁니다. 토론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토론은 건강하게 하셔야지. 예. 제가 볼 때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반헌법적이세요. 반역사적이시고. 사과하셔야 되는데 또 사과 안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치인으로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일단 이게 논란이 됐어요. 어제 이 내용이 알려지고 지금 방금 그러셨지만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뭐 이 사관 뭐 이런 것까지 꺼내면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논란이 커지니까 앞서 소개했지만 수습하는 취지에 대해 다시 설명하는 이런 입장을 냈고요. 자,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죠. 유승민 전 의원 요즘에 목소리를 자주 내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현안에 대해서. 우리 당 비대위원장 말이 맞나. 여기에는 아마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보수 정당인데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재명의 덫. 여기 나오는군요. 이 표현이.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정 위원장은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퇴하라고까지 나왔습니다. 당 내부에서. 이것도 강한 주장이죠. 이재명의 덫이라고. 여기에 걸려들었다 지금. 덜컥. 이런 평가였습니다. 자, 상황이 계속 뭔가 좀 이렇게 논란처럼 갔잖아요. 어제 기자들과 만날 자리가 짧게 있었거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질문받고 몇 가지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만큼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과 본질을 여러분들이 호도하고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식민사관이에요? 내가 일본의 우리 조선 국권 참탈을 갖다가 정당화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왜곡이고 호도예요. 이재명께서는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가서로 얘기해.
마지막 부분에 가서오냐. 요거는 변론으로 따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앞부분까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요 이 사안과 관련된 만평도 하나 있습니다. 만평 제목이 위에 보면 한 분 오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분 오시고. 그러니까 누군가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자, 누가 기다렸냐 보면 여기 재명이라고 써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묘사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나무로 무늬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친일 프레임이라고 적혀 있는 무늬예요. 여기에 딱 걸려들면 뭐 그걸 기다린 것 같은데 여기에 정진석 하면서 덜컥 여길 지나가 버렸네요.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하면서 덜컥 기다렸는데 여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딱 보고 있는 거죠. 뒤에서는요.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 군인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당황한 듯한 지금.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면 안 되는데 지나간 것 같다는 이런 분위기가 풍기는 거죠. 그 뒤에 위에 보면 위에도 있네요. 위에는 북한이 있어요. 뭐가 날아가면요. 미사일이 지금요. 아, 지금 상황을 다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오시고 그리고 뒤에는 또 누가 오시나 뭐 이런 게 생략된 것 같죠. 이 만평에서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예.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말한 이재명의 덫에 걸려든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예, 저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예. 저 박영석님의 만평이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은 뜻이 어땠든 그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럴 때는 정치인은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아, 얼렁 이런 건 가장 아, 지름길이다. 좋다. 이거 증폭시키면 증폭시킬수록 그야말로 상대방의 덫에 넘어가는 꼴이다. 그냥 충고 어린 조언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변한 게 없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소위 DJ 오부치 선언을 한 게 1998년 10월, 예. 딱 24년 전입니다. 예. 그때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대학 졸업할 나이. 그러네요. 그때도 많은 국민들, 특히 소위 진보 진영이라는 쪽에서 우리 영토를 열어주는 거다. 우리 이제 외색 문화가 우리를 점령할 것이다. 점령은커녕 우리가 이제 K-팝을 만들고 일본 당시 일본 문화 개방 이것도 대단한 이슈였죠. 예.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 여행객이 1,000만에 이뤘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살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더 당당하고 예. 물론 부끄러운 역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제의 침탈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걸로 일본 방문 안 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친일 프레임을 좀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제가 더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건 이게 예. 덫이면 좋은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진짜로 믿고 있는 확신범이시면 어떨까? 이걸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었다 그러면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에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게 확신인 건지. 진짜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2022년에 아직도 일본과 손잡으면 정치인이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 얘기하면 친일 프레임을 매국노다라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 많이 컸거든요. 예. 정말 당당한 외교, 당당한 국방, 그리고 합리적인 민간 외교를 통해서 예. 이제 그 길하고 이제 일본을 우리가 품어야 될 시간이 오는데 이런 발언, 거대 야당, 169석의 예. 야당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다. 그래서 뭐가 좋아질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논쟁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예. 정말 이게 만약에 정치적 덫이었으면 빨리 덫을 치우시고요. 더 걱정되는 건 한일 관계에 대해서 더 넓게 세계 질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뭔가 덫을 놓으신 분이 있고요. 그 덫에 덜커덕 걸리신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물론 당사자분들께서는 그런 거 아니라고 부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언론들이 보는 시각, 그리고 아까 만평도 그렇지만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장. 네.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비대위원들도 어제 다 들으시고 아셨을 거 아니에요. 뭐 네. 공식적으로의 얘기를 안 하시겠지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비대위는 이제 내일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예. 내일 아마 만나서 여러 얘기들을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굳이 비대위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아마 이런 발언이 갖고 오는 우려와 파장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꺼냈던 이 극단적 친일 국방 등에 대한 예. 발언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고 지금 이 같은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순간
가장 웃으면서 이 사안을 바라보게 되는 건 결국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사실은요.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1592년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바로 한 해 전 1591년 통신사 황윤계가 부사 김성일의 그 보고. 지금은 여야가 같이 갔다 온 거죠? 그럼요. 갔다 예. 오고 난 뒤에 보고에 대해서 사실상 1년이라고 하는 황금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역사의 지적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 그리고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끼리 일본을 두고 과거를 다시 끄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당 내에서는 또 유승민 전 의원처럼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로 비춰지는 정치적 행동들이 또 연이어서 꼬리를 물고 이 같은 발언들의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일단 정진석 위원장이 말하고자 했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이런 방식의 주장이 과연 타당키나 한 얘기냐. 예.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세계 6위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구한말 얘기를 굳이 꺼냈던 이유를 들어본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외교적인 판단, 이 문제를 다시금 되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 자체도 예. 비상한 상황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예. 꾸려가고 있는 만큼 말 한마디, 글 한자 한자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굳이 구태여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들이 있다면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후 빠르게 이 국면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제가 짧게 더 드리면 아까 영상의 끝부분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사퇴 요구를 했거든요. 그 질문을 받자 가소로운 얘기라고 그냥 한마디 일축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신경전인 건가? 그리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비대위 취재가 끝난 다음에 당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결코 물망에서 빠져 있는 거 아니다. 새 당대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에 대한 얘기보다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이 예. 여러 가지 당의 잘못된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예. 뒤에 있는 사퇴 문제가 빠졌더라면 그 진정성에 힘이 실리지 않았을까. 아. 왜냐하면 이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할 때부터 예. 시종 일관 현재 있는 비대위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좋은 시선을 보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별게 유승민 전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좋은 관계나 좋은 사이가 아니다. 이게 깔려 있는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관련된 일들부터 유승민 예. 전 의원이 해왔던 발언들을 지켜보고요. 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출범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행동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사태까지 언급하게 됐던 내용이 실제 진위가 정말 역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예. 끌어온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즉각적으로 나서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이러니까 경기지사 경선에서 진 것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맞받지 않습니까? 요새 그러니까 치열합니다. 요즘에. 이게 이제 꼬리에 국민의 꼬리를 뭐가요? 무는 순간 당내에 있는 예. 문제들이 고스란히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당도 이럴 때가 아니고 여야도 이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국력을 좀 모으는 일에 모두가 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퇴하라. 그러니까 가소로운 얘기다. 뭐 일축으로 해버렸어요. 그냥 그 한마디로. 뭐 그런 모습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 넘었다. 선을 넘었다. 앞서서도 선 넘었다 비슷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도 또 선 넘었다고 돼 있어요. 이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기사로 확인해 보죠.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지난 주말이에요.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조금 며칠 지난 뒤에 계속 이제 파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 5년 못 채우고 퇴진하게 만들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임기 5년 다 못 채우고 물러나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단어가 지금 막 떠오르시죠,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아니, 뭐 탄핵, 아니면 뭐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정권 전복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뭐 사과라 또 이렇게 요구하는 또 발끈하고 굉장히 강경한 반응을 보인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논란이 됐던 이 문제의 김용민 의원의 발언 지난 8일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한 발 뒤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이 거대한 물결에 결국에는 정치권이 합류를 할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상이 되고요. 단어가 막 떠오르는 그런 주장이었죠, 지금요. 지금 집회에서 현역 야당, 그것도 다수당의 야당 의원이 꺼낸 주장이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 국민이 바꿀 수 있게. 뭐 앞선 얘기가 여기 적혀 있죠. 김용민, 연이은 탄핵 발언에 여당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고요. 자, 이 얘기가 알려지고요. 어제 대통령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반응을 보였죠.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 임기는 탄핵이든 특정하게 헌법상 헌법 질서에 따라서만 임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읽히는 겁니다. 헌정 질서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법조인 시각에서 이거 김용민 의원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한번 해보시라. 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17대 이런 국회 말을 하고 때, 싶다는 거예요. 17대 국회 때 오. 이른바 탄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를 했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그 다음 선거 17대 선거에서 완전히 탄핵을 소추하고 의결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오히려 심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역풍이 불었죠. 역풍이 있었고 그러면서 엄청난 초선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어떤 주류들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의원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한번 해보시라. 라고 제가 한번 감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저도 지난주 일요일 날 오후에 그 가족들하고 이제 시내에 갔었는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난 누가 거기에서 그 호응하라 했더니 모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김용민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과연 윤 정부 5년 채우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퇴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민의 그 뜻에 따라서 5년 만에 퇴진당한 게 누굽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문재인 정권 2기가 못 되도록 만든 것이 국민의 뜻인 겁니다. 그럼 결국 저 말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이 뭔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해서 민주당 지금 170여 석인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할 수 있을지 저는 국민한테 그 속내를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김용민 의원 윤리위원회에 올려가서 징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 봤던 한겨레 기사 다시 한번 불러오죠. 여기 이제 김용민 의원의 발언 소개했잖아요. 여기 기사 뒷부분 좀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 민주당에 여기 뭐 하나 적혀 있어요. 이모경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인데 질문을 받고 개인적인 의견일 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을 보인 거죠.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뭐 이런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조정훈 의원님, 김용민 의원 발언, 동료 국회의원 또 소속은 다르시지만 동료 국회의원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가 있다라는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단식 투쟁하지 말아라. 두 번째, 삭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어차피 머리 잘한다. 세 번째는 시민단체 시위 나가서 자극적인 발언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지금까지 다 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활동들?
국회의원이라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시민단체, 시민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다 뺏으면 안 된다. 김용민 의원님의 뭐 소신으로 나가서 하셨겠지만 예. 저는 이건 선동 정치의 아주 나쁜 폐해다, 사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과 헌법을 지켜야 될 의원이 대통령의 임기를 못 채우게 만들겠다라는 것. 잘 생각해 보시면요.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고 웃고 있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촛불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 없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거 사실입니다. 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의 본질이 뭐냐? 5년 임기 못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 국정 경험이 없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낮은 지지율의 그 회초리의 본질이고 진심입니다. 예. 이걸 오도해서 선동 정치를 하면서 예. 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윤석열 5년이 아니라 4년, 3년, 2년, 1년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정치가 선동 정치고요. 예. 조금 더 나가면 이거 파시즘 됩니다. 이런 정치 우리 단호하게 절단해야 됩니다. 국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예.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들의 다양한 뜻을 반영하라는 건데 현역 국회의원이 거리로 나가서 예. 현역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시키자라고 하면 도대체 국회는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도는 왜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김건희 특검법 찬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 안에서 싸우자는 거죠. 이렇게 선동하고 자기의 뜻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가서 무조건 박수 쳐줄 사람들 앞에서만 예. 이렇게 MSG 잔뜩 친 자극적인 발언만 하는 정치. 이게 선동 정치고 나쁜 정치고 패거리 정치 아니고 뭐겠습니까? 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이 발언 이후에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예. 다들 민주당 이래서는 안 된다. 아. 저는 이모경 민주당 대변인이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걷다고 하는데 한 발 더 나가셔서 민주당의 정신 이런 게 아니다. 민주당의 정신은 헌법을 존중하고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책 경쟁으로 선명한 야당으로 경쟁하겠다. 예. 이런 발언을 했어야지 이게 잠재워지는 거죠. 예. 그냥 개인적 의견일 뿐. 그럼 또 다른 의원이 또 이런 발언하면 또 다른 개인의 의견일 뿐. 이런 식으로 가자는 뜻이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진심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 민주당 의원분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셨고 여기 대변인도 있지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저런 표현에. 저렇게 짧게 얘기한 건 특히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요. 김용민 의원은 사실 좀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 건데 앞서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약간 애둘러서 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좀 날짜가 지난 발언인데요. 한 가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 권력도 국민들의 촛불 앞에서 내려왔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은 뭐 경고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과거에 그런 사례 있는 거 모르세요? 뭐 이렇게 슬쩍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요 맥락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자, 민주당에 계신 김종욱 전 행정관께 질문 좀 드릴게요. 김용민 의원과 같은 생각 또는 그런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민주당에 많다고 보십니까? 많지는 않죠. 분명히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런 의견들이 계속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저 그래서 예를 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선을 부셨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김용민 의원은 선을 넘었다라고 넘어갔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탄핵은요. 국민이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실패했어라고. 이게 매우 안 좋은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국회의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탄핵이라는 단어를 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적어도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국민들이 엄청난 여론들, 압도적 민심들이 있을 때 예. 서서히 나오는 용어가 탄핵이라는 용어입니다. 저희 2016년, 2017년 가까운 시절에 탄핵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쉽게 나오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정의 위기이긴 합니다. 이런 게.
하지만 우리는 넘어온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노무현 박근혜 시절 탄핵을 했습니다만 헌정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정을 흔든다고 얘기하는데 헌법 내에 있습니다.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회에게 준 권한이긴 하죠. 예. 하지만 그 행사는 매우 엄중해야 되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예.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김영민 의원의 발언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소위 팬덤 정치와 같은 소위 주변의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분노들을 표출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예. 절제된 토론보다는 탄핵 또는 뭐 하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전 그것은 진정한 여론 민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 민주당은 소위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식의 여론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예. 여론과 멀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지금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독단적이야 무능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라도 더 씌우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저는 탄핵이라는 용어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3개월 이상 20% 중반, 30% 예. 초반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한 번도 바꾸시지 않습니다. 예. 김영민 의원의 발언도 문제지만 3개월 내내 국민들이 저렇게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예. 국정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윤 대통령도 매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야당도 이런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통령도 국민이 요구하면 방향을 바꾸십시오. 사과가 어려운 겁니까? 국민을 위한 사과인데. 김종욱 전 의원께 짧게 추가 좀 드릴게요. 근데 이런 얘기가 김용민 의원은 굉장히 강하고 직접적이겠지만 이게 좀 반복되는 현상으로 좀 보이거든요. 때때로 나와요. 이런 비슷한 취지 얘기들이 뭐 5년 임기 이렇게 꺼내면서.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 일각일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뭐 10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정권 교체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예. 큰 소리를 할 수가 없었죠. 여론 예. 자체가 예를 들면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간 게 사실이었고요. 예. 하지만 지금 한 5개월, 6개월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무능하다,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라는 평가가 부정평가의 1, 2위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들이 무능하고 독단적인 리더십을 요구하겠습니까? 요구하지 않겠죠. 예. 근데 요구하지 않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예. 꼭 탄핵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능력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반사체가 아니라 무능한 정권에 의해서 반사되는 이익을 통해서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한 5개월 됐습니다만 도저히 민주당을 신뢰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예. 근데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선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측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매우 부적절하죠. 이건 단기적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선거를 뽑아서 다수 투표를 받고 뽑힌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이 인정한 예. 거죠. 우리 국민이 인정하는 것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예.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문제가 있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도 안 됐을 때 국민이 일어나는 거지. 국회의원들 말 한마디로 국민들이 탄핵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민주당에서 시시때때로 자꾸 비슷한 분위기의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김병민 의원은 아주 강하게 대놓고 나온 표현이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전략적 방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 사과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 발언들에 대한 문제 제기 다 해주셨는데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던 발언 한 가지를 더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아, 그 발언도 있었어요. 이런 표현인데 이게 본심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인정하지 않음, 예. 대선 불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탄핵에 대한 선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 그 기저 이면에는 애당초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걸 얘기를 해버린 그 기본 거예요.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놓고 뭐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바꿔라 뭐 태도 뭐 등등을 얘기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이 이와 같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 속에서 이 집권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성 어린 비판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을 전제로 깐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이거는 다 비판할 거다. 실질적인 상황에서 바라보건대 예. 이 비슷한 맥락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귀태라는 표현을 썼던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돼.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당직에서 내려온 바도 있었죠. 예. 김용민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철험의 멤버, 조국 전 장관 때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분들, 예. 또 그 당시 검찰총장으로 공정과 정의에 관한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이 모든 것들이 맥락으로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모든 일들을 국민과 함께 잘 해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식의 변함이 없게 된다면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역할하겠다는 야당의 진정성이 예.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방식이 민주당이 기저에까 이런 기본 인식이 아니라면 예. 김용민 의원 발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정식적인 또 공식적인 사과 조치, 추가적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게 되는 기본적인 얘기들이 있을 때 조금 더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생 중심의 협치가 예.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사이 안 좋거든요. 여야요. 그리고 뭐 대통령과 지금 뭐 야당도 뭐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딱 곁들여지면 이거는 뭘까요? 기름입니다. 기름 그냥. 서로 불타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것 같죠. 아무튼 논란이 된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대통령 국민. 키워드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대통령 국민. 맞긴 한데, 그렇죠? 국민이었다가 대통령으로 선택을 받은 거니까요. 근데 이게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기사로 좀 확인해 보죠. 어제 자정 넘겨서까지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이제 감사원이 어제 대상이었어요. 감사 대상. 근데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얼마 전에 이 문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이게 뭐 보고냐, 뭐 아니면 이거 승인 받았구나, 제대로 걸렸다, 막 민주당에서 그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통령실 문자는 정상적인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대화에 대해서 답변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런 소통 또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질문을 받고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기사의 장면 영상으로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문자 말고 또 소통한 사람이나 또 연락했던 적 있습니까? 그 업무상요. 그러니까 업무상 뭐 그렇게 연락할 일도 그렇게 요새는 없습니다. 문자 보내신 적도 있습니까?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있으시군요. 기억도 흐릿하고요. 당당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증인에 대해서 저는 위원회가 전체 의결로 정식 고발해 줄 것을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어제 시작부터 어려웠어요. 법사위원회 감사원관에서 워낙 이제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돼서 서로들 뭐 발언한 문제 갖고 다툼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오후부터는 좀 본격 시작해서 아주 늦게까지 진행이 됐죠. 저게 첫 장면이었고요. 다음 장면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유병호 문자,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관련 격돌했다. 그런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도 국민이다. 감사 요구할 수 있다. 요 대목이 오늘 출연하신 조정훈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 계셨거든요.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거든요. 요 내용의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특정 감사를 요구하거나 특정 감사를 회방하거나 이런 거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요구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딱 4명입니다. 4기관인데 하나가 국회고 둘째가 감사원 스스로고 세 번째가 국민청원이고 네 번째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발언이 지난번에 감사원장의 대통령 직무 지원 기관이나 뭐 이거하고 시즌 2 같아요. 이렇게 법률로서 감사원의 독립을 보장할 이유가 뭡니까? 독립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자, 지금 화면에 등장하신 조정훈 의원께서 지금 나와 계세요. 어제 일단 저 취지 질문을 하신 취지, 그다음에 답변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매우 아쉬웠고 부적절했고요. 국민들이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감사원은 정말 그 포청천, 대쪽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과거 감사원장들, 뭐 이해찬 감사원장, 예.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 뭐 전윤철 감사원장들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 감사원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이 조사하고 저 조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대통령실과 주고받은 그 문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 논란이.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저런 과정과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또 최근에 시작된 이제 서해 피격 공무원 감사,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갖고 이제 민주당이 격분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정말 한 밤 12시까지 예. 전쟁을 벌였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실이 예. 감사원에 이 감사해라, 저 감사해라고 지시하는 게 맞냐.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 예. 헌법은 감사원을 아주 단호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을 위해서. 대통령실도 성역이 아니다. 필요하면 감사해라라고 하고 또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주체로서 감사원 스스로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예. 300명 이상의 국민, 예. 그리고 감사기관인 총리가 예. 기재부 장관이 우리 기재부 감사해 주세요. 이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감사원장은 대통령도 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열 몇 가지 감사 리스트를 줬다 우리에게. 예. 그 설명도 있었어요? 네. 예.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수현 수석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4대강 수사를 지시했다. 예. 라고 하시면서 이런 거 다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지시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해 준 게 독립이다. 어떤 권력 안에서도 예. 이건 감사 대상이 아니다. 예. 이건 정치 감사다, 표적 감사다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예. 아무리 하라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니죠. 해야 될 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해야 된다라고 해야 예. 되는 거고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감사원장께서 처음에 제가 첫 번째 7월 달에 질문했을 때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지원 기관이다라고 해서 논쟁을 일으키시네. 논란이 됐었어요. 예. 이번에도 대통령도 국민이니까 감사 요구할 수 있다. 일반 시민하고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예. 일반 시민이 감사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300명 이상 모으지 않고서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 적절하지 않고 감사원의 독립을 위해서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유병호 사무총장이 예. 논란이 됐는데 별명이 이제 고래 사냥꾼입니다. 이제 직원들한테 보낸 문서에 고래를 잡아야 된다. 피라미 이런 거 잡지 말고 큰 이른바 거물을 잡아야 된다. 말인가요? 네. 고래를 잡기 위해서 임박구를 줘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적나라하게 쓰세요. 굉장히 거친 언어를 쓰셔가지고 맞지 않아도 될 매를 스스로 작정해서 맡고 계시다. 그래서 이 감사원이 정치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는 게 우리 예. 국가에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독립성 이 부분에 관한 전 논쟁이 어제 이 법사위 자리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신현 변호사께서는 대통령도 국민이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참 듣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편인데 대통령도 국민이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도 국민이죠. 예. 그런데 그 취지가 결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 같은데 예. 저는 뭐 조정은 의원님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감사 요청 내지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50%는 맞고 50%는 반드시 맞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반입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 것은 이른바 부패방지법에 정한 국민감사 청구. 예. 그 국민은 300명 이상, 18세 이상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국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죠. 감사원이 감사 청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감사원법이 있습니다. 예. 감사원법 24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 23조는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필요적 감사 사항 묻지도 따지도 않고 법적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의무고요, 그거는. 선택적 감사 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예. 국무총리가 요청한 케이스에서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럼 어떻게 인정을 하죠? 자기들이 다 조사를 해서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대통령실도 될 수 있고 예. 다른 쪽에서 마치 범죄를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듯 하면은 그것을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감사원이 하는 것이죠. 그게 자칫 전가의 보도처럼 쓰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기 이게?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사실
법적으로 할 때는 그런 케이스에서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지시할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선택적 감사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죠?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4대강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이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오라고 했는 것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상 대통령실로부터 독립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령실이 직접 하고 싶어도 자제하고 그것을 국무총리실에 넘겨서 그것을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 하는 그 감사원법에 따른 절차를 조금 더 지키는 것이 적어도 외형상이나 실질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원이 노력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만 주로 국회에서 어떤 이 논쟁의 대상인데 이제 감사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그걸 담당하는 곳이 법사위인데 검찰, 법원, 감사원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지금 관할이요. 치열해졌죠, 또 싸움이. 오늘 사실상 뭐 예정돼 있는 거죠. 한국은행 오늘 빅스텝 밟으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 말하는 거죠. 크게 올린다는 뜻이죠. 이자 부담 17조 늘어난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해요.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죠. 전세 대출 받으신 분 변동금인데 이분들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소상공인들 대출 받아서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이자 부담을. 1년 사이에 2배 넘게 올랐거든요. 이자 부담이. 근데 또 오른다는 거죠. 자, 김종국 생각해 시간이 한 1분도 안 남았는데 근데 사실은 물가 잡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물가 잘 잡힙니까? 금리 올린다고? 제가 볼 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 따라서 올리지 않게 되면 자본이 유출되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는 소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소위 말씀하시는 가계대출 이자 올라가죠. 전세대출 변동 금리 올라가죠. 이런 상황인데 적어도 이 상황과 관련해서 물가가 잡히느냐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유동성 문제, 그다음에 그 공급망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리는 못 잡고 소위 계속 상황은 안 좋아지는. 제가 볼 때는 핵심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책을 썼는데 그 목적 달성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